장례식 날 며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어느 날 시장 골목에서 다시 마주친 그녀. 그 순간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실수록 놀라운 반전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도 이런 흥미진진한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부산 국제시장의 골목.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늦은 오후, 나는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멈춰섰다. 좁은 포장마차 앞 허름한 옷차림의 여인이 두 아이와 함께 국수 한 그릇을 나누어 먹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릇을 사이에 두고 아이들은 젓가락을 번갈아 잡아 당기며 소리 없이 웃었다. 그러나 웃음 너머로 들려오는 기침, 그리고 아이들의 핏기 없는 얼굴은 나를 숨막히게 만들었다. 나는 그 여인의 얼굴을 오래도록 잊고 있었다. 아니, 지워버렸다고 스스로 믿어왔다. 내 아들의 장례식 날 집 안 금고에서 현금 1억 원과 금괴 몇 개가 사라졌고 바로 그날 며느리인 그녀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친척들은 돈 들고 도망쳤다, 손주까지 버렸다 수군댔고 나는 분노와 절망 속에서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8년을 보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녀는 이렇게 남루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돈을 들고 도망쳤다는 여인이 왜 국수 한 그릇조차 세 식구가 나누어 먹어야 하는 처지에 있는가? 내 심장은 오래된 북처럼 둔탁하게 울렸다. 발끝이 떨려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뒤로 물러서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이 중 하나가 국수 그릇을 향해 손을 뻗다가 내 눈과 마주쳤다. 순간 아이의 눈 속에 내 아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목이 메어왔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말로 내가 모든 걸 훔쳐 달아난 게 맞는 거냐? 아니면 내가 8년 동안 잘못 믿고 살아온 거냐? 한 발자국을 떼어 앞으로 나아갔다. 여인은 젓가락을 멈추더니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그 순간 바람 소리마저 멎은 듯 귀가 먹먹해졌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으나 분명 며느리였다. 그녀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달싹이며 힘겹게 말했다. 아버님. 그 한마디에 나는 무너졌다. 8년 동안 쌓아온 원망과 미움이 순식간에 흔들려 버렸다. 그리고 동시에 진실을 확인해야겠다는 결심이 피처럼 솟구쳤다. 아들의 장례식 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다. 장례식장 천장에 부딪히는 빗소리는 북소리처럼 쾅쾅 울렸고 내 마음속도 그와 다르지 않았다. 관 앞에 서 있던 나는 아직도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눈꺼풀을 내릴 수조차 없었다. 차갑게 식은 얼굴 위에 왜 하필 너냐라는 질문이 새겨져 있는 듯 했다. 사람들은 슬픔에 잠겼지만 곧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장례식 전날 밤 금고를 열었다더라. 집안 돈이 몽땅 사라졌다지. 처음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던 와중 며느리가 보이지 않았다. 시어머니 곁에서 울고 있어야 할 그녀가, 아이들 곁에서 서 있어야 할 그녀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나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다. 금고는 텅 비어 있었고 남아 있어야 할 금괴와 현금이 흔적도 없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곧장 경찰에 신고했지만 장례식이라는 혼란 속에서 결정적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친척들은 수군거렸다. 역시 외지에서 온 며느리를 함부로 들이면 안 돼. 남편 죽자마자 돈 들고 달아난 여자라니. 그 말들은 내 귀에 날카로운 송곳처럼 꽂혔다. 나는 분노에 차 있었다. 손주들조차 두고 간 며느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부터 나는 그녀를 도망자라 불렀다. 경찰도 며칠 수사하다가 행방을 놓치자 계획적인 잠적이라 단정지었다. 그렇게 8년의 시간이 흘렀다. 나는 며느리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다고 믿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날마다 아들의 영정 앞에 서면 며느리의 얼굴도 함께 떠올랐다. 내가 떠난 건 도대체 무슨 이유였느냐? 내가 정말 돈 때문에 그랬단 말이냐? 이 질문은 매번 내 가슴 속에 남아 썩어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손주들을 저버렸다. 그 아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내 손으로 끊어낸 것이나 다름없었다. 매년 제삿날마다 젓가락을 들지 못한 채 손주들은 잘 크고 있나 혼잣말을 반복했다. 내 마음속은 늘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며느리를 향한 원망이 커질수록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한 증오도 깊어졌다. 그날 국제시장에서 그녀를 다시 마주쳤을 때 나는 알았다. 8년 동안 내가 붙잡아온 진실이 어쩌면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어온 것이 단순한 소문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밝혀야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포장마차 앞으로 다가섰다. 국수 그릇에 코를 박고 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숟가락을 멈추고 나를 올려다봤다. 작은 눈망울 속에서 내 아들의 눈빛이 보였다. 그 순간 숨이 턱 막혀왔다. 며느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초라한 외투, 바래버린 목도리, 그리고 해진 신발.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기억 속 그대로였다.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시선.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아버님. 그 한마디에 나는 무너졌다. 분노와 원망으로 쌓아올린 8년의 벽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래성처럼 흔들렸다. 너 살아있었구나. 목소리는 의도치 않게 낮고 거칠게 튀어나왔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내 얼굴로 시선을 옮겼다. 엄마, 이분 누구야? 작은 손주가 속삭였다. 그 목소리에 내 심장이 움찔했다. 나는 아이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아버지를 잃고 친가의 품에서도 버려진 채 자라온 세월이 그 얼굴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등을 감싸며 말했다. 이제 그만 먹자. 집에 가자.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잠깐. 8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왜 그날 사라졌던 거냐?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가가 붉게 졌더니 아이들을 데리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한숨도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시장에서 마주친 장면이 끊임없이 되살아났다. 국수 김 사이로 피어오르던 아이들의 웃음, 며느리의 굳은 표정, 그리고 떨리던 한마디. 정말 도망친 게 아니었다면 내가 그동안 잘못 믿고 살아온 건가? 내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새로운 의심이 피어올랐다. 그날 밤 며느리가 사라진 이유, 금고에서 사라진 돈의 행방, 장례식 전후의 혼란스러운 정황들. 모든 것이 다시 뒤엉켜 나를 괴롭혔다. 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유품 상자를 꺼내 들었다. 아들의 시계, 빛바랜 편지,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그 안에서 낯선 계약서 한 장이 눈에 띄었다. 아들의 죽음과 며느리의 실종을 하나로 잇는 작은 단서 같았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며느리가 도망자가 아니라면 누군가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다. 8년 전 그날 내가 놓쳤던 것들을 다시 추적하기로 했다. 소문과 오해로 덮어버린 진실을 이제는 반드시 찾아내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유품 상자를 다시 꺼내놓고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살펴보았다. 아들의 시계는 멈춘 채로 시간이 박제되어 있었고 편지 봉투에는 희미하게 젖은 얼룩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온 것은 회사 계약서였다.
낯선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고 서명란에는 분명 아들의 필체가 아닌 서명이 있었다. 이건 뭐지? 며느리가 훔칠 이유가 없는 문서 아닌가? 나는 서류를 들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금고를 열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왜 장례식 전날 밤에 사라졌는가? 며느리는 정말 1억 원을 손에 쥔 채 달아났을까? 혹시 다른 누군가가 며느리를 함정에 빠뜨린 건 아닐까?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때 떠오른 얼굴은 내 동생 재호였다. 장례식 날 새벽 그가 전화를 받으며 서성대던 모습이 불현듯 머릿속을 스쳤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곧장 오래된 수첩을 뒤져 그의 행동을 적어두었던 기억들을 확인했다. 회의에 다녀왔다 장례 절차를 돕겠다는 말로 분주히 움직였지만 이상하게도 중요한 순간마다 자리를 비웠던 동생. 그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나는 회사를 찾아가 옛 직원들을 만났다. 아들의 죽음 전후로 회계장부에 이상한 내역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큰 금액이 빠져나갔는데 사장님 아들 지시라기보단 다른 누군가가 서류를 대신 처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 다른 누군가라는 말이 내 귀에 무겁게 박혔다. 나는 며느리 주변도 확인하기로 했다. 시장 근처 편의점 사장을 찾아가 물었다. 그는 며느리를 자주 봤다고 했다. 아이들 데리고 와서 빵 하나 우유 하나 사갔어요. 늘 계산할 때 손이 떨리더라고요. 돈이 없어 카드 긁기도 힘들어 보였어요. 이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1억을 들고 달아난 여자가 빵 하나 사기 힘들어 했다고.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럼 그날 금고를 턴 건 며느리가 아니란 말인가? 밤은 깊었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자책감이 밀려왔다. 만약 그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8년 동안 도망치듯 살아온 것이라면 내가 그동안 손주들을 모른 척하며 외면한 게 죄가 아닌가? 다음 날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소문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진실을 추적하겠다고. 우선 장례식장 CCTV를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당시에는 경찰이 화질이 좋지 않다며 넘어갔던 영상이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한 지금은 다를 수 있었다. 영상 속에는 흐릿하게 잡힌 인물이 있었다. 내 아들의 컵에 무언가를 붓는 듯한 동작. 당시에는 설탕을 넣는 것 같다는 결론으로 끝났지만 나는 의심스러웠다. 며느리는 늘 커피에 설탕을 넣지 않는다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또 하나 장례식 당일 집 전화로 걸려온 익명의 전화. 발신자 번호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통화를 마친 뒤 급히 밖으로 나갔다는 증언이 있었다. 그 통화가 단순한 전화였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유인 신호였을까? 모든 조각들이 다시 맞춰지기 시작했다. 나는 수첩에 굵은 글씨로 적었다. 금고 며느리가 아닌 제3자가 열었을 가능성. CCTV 컵 속에 탄 것은 설탕이 아닐 수 있다. 전화 며느리를 유인하기 위한 함정.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결론이 떠올랐다. 이건 단순한 도망 사건이 아니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며느리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다. 심장이 쿵 하고 울렸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 8년 전처럼 어리석게 눈을 감지 않겠다. 은호는 서재 책상 위에 흩어진 메모지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린이 7년 동안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그동안 믿어온 모든 이야기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왜 금고가 열렸는지, 그리고 도윤이 사고를 당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야 했다. 은호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아들의 장례식 날 금고가 열려 있었다고 증언했던 재호의 아내를 불러내기 위해서였다. 통화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에 젖어 있었고
옛날 일을 상기하기 꺼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당신이 본 게 사실이라면 이제 경찰 앞에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하오. 거짓이라면 늦기 전에 바로잡는 게 당신과 남편을 지키는 길이야. 통화를 마친 뒤 은호는 윤영사를 불러냈다. 경찰에 30년을 몸담았던 그는 은호의 집무실에 앉자마자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놓았다. 회장님 부탁하신 대로 은밀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은행 통장 내역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서린의 계좌에는 그동안 꾸준히 들어온 급여와 빠져나간 병원비, 월세, 공과금이 전부였다. 반대로 재호와 아내의 계좌에는 설명되지 않는 거액 입금 기록이 남아 있었다. 사고 난 지 일주일 뒤 재호 상무 계좌로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출처는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보름 뒤 재호 부인 계좌에 2천만 원이 입금됐죠. 은호는 차가운 숨을 몰아쉬었다. 금고에서 사라진 1억 중 7천만 원의 흔적이었다. 이제 거의 확실해지는군.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노가 깔려 있었다. 7년 동안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았던 그 모든 날들이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사실이 점점 선명해졌다. 그날 저녁 은호는 홀로 회사로 향했다. 7년 만에 다시 들어선 건물은 어쩐지 낯설게만 느껴졌다. 복도마다 도윤의 목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맴도는 듯했고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다. 그는 인사팀을 불러 도윤의 출퇴근 기록과 당시 외근 내역을 확인했다. 2017년 4월 14일 오전 9시 30분 출근, 오후 5시쯤 외근을 나가셨다가 복귀 기록이 없습니다. 사유는 가족 응급으로 적혀 있습니다. 가족 응급이라고? 누가 그렇게 보고했나? 비서실에서 전달된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잠시 후 도윤의 비서였던 젊은 여직원이 들어왔다.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7년 전의 기억을 꺼내 놓았다. 그날 재호 상무님께서 급히 전화를 주셨습니다. 회장님께서 골프장에서 쓰러지셨다고 그래서 이사님께 바로 전화를 돌렸는데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곧바로 서류를 챙기고 뛰어나가셨습니다. 은호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날 자신은 쓰러진 적이 없었다. 멀쩡히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은 거짓 전화를 믿고 달려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던 것이다. 거짓말이었군. 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다음 날 윤영사가 은호를 데리고 간 곳은 외곽 고속도로였다. 도윤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곳, 화물차와 정면으로 부딪혔던 지점이었다. 도로는 평범했지만 은호의 눈에는 아들이 운전대를 붙잡고 비틀거리던 장면이 그려졌다. 그곳에서 만난 목격자의 증언은 은호의 가슴을 더욱 짓눌렀다. 차가 갑자기 좌우로 흔들리더니 중앙선을 넘어가더군요. 운전자가 정신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힘없이 핸들을 놓아버린 사람 같았어요. 은호는 눈을 감았다. 아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늘 성실하고 신중했던 도윤이 졸음운전이나 실수로 사고를 낼 리 없었다. 누군가 그의 몸에 손을 댔다는 것, 약물이든 다른 방법이든 의도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회사 보안팀에서 꺼내온 오래된 CCTV 파일이 마지막 결정타였다. 영상 속에는 재호가 휴게실에 들어와 도윤의 개인 컵에 무언가를 넣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확대해도 분말의 정체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은호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내 동생이 내 아들을 죽였다. 벽시계가 똑딱거리며 침묵을 갈랐다. 서재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은호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다. 재호를 직접 마주하고 자백을 받아내는 것. 은호는 서재 책상 위에 놓인 저장 장치를 오래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화면 속에 잡힌 재호의 손길, 주머니에서 꺼내 컵에 털어넣던 작은 봉지의 흔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것이 무엇인지 증명할 길은 없었다. 그러나 그의 직감은 확실했다. 도윤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었다. 이제 끝을 봐야겠구나. 그는 무겁게 일어섰다. 무릎이 쑤셨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윤영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저녁 재호를 불러들릴 걸세. 자네는 뒤에서 모든 걸 녹음해주게. 위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위험해도 해야 해. 그놈의 입에서 진실을 직접 듣지 않으면 안 돼. 해가 저물 무렵 은호의 저택에 현관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재호가 미소를 띤 얼굴로 들어왔다. 평소처럼 정갈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은호의 눈에는 그 웃음이 서늘하게만 보였다. 아버지, 저를 부르셨다기에 서둘러 왔습니다. 상속 이야기를 하신다면서요? 은호는 대답 대신 그를 서재로 안내했다. 커튼 뒤에 숨어 녹음기를 든 윤영사가 있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은호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 전에 묻고 싶은 게 있다. 내가 어제 서린에게 갔느냐? 재호의 미소가 굳었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이들을 위협했다더군. 돈을 내밀며 떠나라고 했지. 재호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형수님이 오해하신 겁니다. 힘들어 보여서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돕는다면서 아이들 앞에서 협박을 했나? 은호의 목소리가 서늘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재호는 침묵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 은호가 서랍에서 저장 장치를 꺼냈다. 노트북 화면이 켜지자 재호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다. 이것 좀 보자꾸나. 화면 속 휴게실의 흐릿한 CCTV 영상이 재생됐다. 재호가 커피 머신 앞에서 도윤의 컵을 만지고 있었다.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봉지를 털어넣는 모습이 반복됐다. 이어서 도윤이 나타나 커피를 마시는 장면까지 흘러갔다. 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바닥에 식은 땀이 배어나왔다. 이건 뭡니까? 단순히 설탕을 넣은 것뿐인데. 설탕을 넣으면서 왜 주머니를 살피고 왜 몰래 컵에 털어넣었지? 은호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다. 쾅 소리가 서재를 울렸다. 거짓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재호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그러나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아버지, 증거라니요. 저게 약이라고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변호사 앞에서라면 웃음거리에 불과합니다. 좋다. 그럼 이것도 보자. 은호는 다른 서류를 내던졌다. 재호의 통장 기록, 아내 계좌에 입금된 거액의 흔적, 그리고 목격자 진술서까지. 재호의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부정하지 못했다.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고개를 떨구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인정해라. 은호가 의자에서 일어나 재호 앞에 섰다. 내가 형을 죽였어. 약을 타고 거짓 전화를 걸어 골프장에서 내가 쓰러졌다고 유인하고 결국 형은 사고로 위장된 살인에 당했지. 금고를 털고 서린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 내 짓이야. 재호의 입술이 떨렸다. 결국 주저앉듯 소파에 고개를 묻으며 흐느꼈다. 맞아요, 제가 했습니다.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연민이 아니라 분노였다. 왜 그랬느냐, 이 못난 놈아. 질투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서 내 친형을 죽였단 말이냐? 항상 형만 사랑받았잖아요. 재호가 울부짖었다. 항상 칭찬은 형 차지였고 저는 그림자였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의 눈에 제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싶었는데. 은호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러나 때리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게 부끄럽구나.
그 순간 커튼이 젖히며 윤영사가 나타났다. 손에는 작동 중인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다 녹음했습니다. 재호는 그대로 무너져 주저앉았다.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얼룩져 있었다. 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윤영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에 넘기게. 이자가 한 짓을 세상이 다 알아야 한다. 재호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다. 아버지, 저밖에 없잖아요. 살아있는 아들은 저 하나뿐인데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은호는 차갑게 돌아섰다. 살아있는 자식이 내뿐이라도 내가 내 아들이라면 아무 소용없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은호 혼자 남았다. 의자에 주저앉은 그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드디어 진실에 닿았다는,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냈다는 눈물이었다. 며칠 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가 연이어 터졌고 방청석에는 회사 관계자들과 친척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재호는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손목에는 차갑게 빛나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피고 재호는 친형을 살해하고 금고의 거액을 절취하며 며느리 설인에게 누명을 씌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 측 최종 의견을 진술하십시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피고인은 가족 간의 신뢰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운전 도중 약물로 인해 의식을 잃어 교통사고로 위장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며 무고한 며느리에게 7년간 도망자의 굴레를 씌웠습니다. 사회적 파장은 물론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형을 구형합니다. 재호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그는 변호인의 손을 붙잡고 무언가 속삭였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방청석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은 하나같이 그를 향한 분노와 경멸이었다. 잠시 후 증인석에 며느리 설인이 올라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붙잡았다. 저는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날 아이들을 지키려 도망치듯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뒤집어 씌워진 혐의를 반박할 힘도 믿어주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7년 동안 매일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갈라졌다.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은호는 의자 끝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지막으로 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증언을 청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지만 단호했다. 저는 지난 7년 동안 며느리를 의심하며 원망했습니다. 손주들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고 소문과 분노에 눈이 멀어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설이는 도망자가 아닙니다. 제 아들을 죽인 건 피고 재호입니다. 법정 안은 고요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다. 피고 재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순간 방청석에서 긴 탄식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재호는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차가운 수갑이 그를 이끌고 법정을 빠져나가는 동안 그는 끝내 울부짖었다. 아버지, 형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던 제가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다. 재판이 끝나자 설이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그동안. 은호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두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단호했다. 아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았다. 앞으로는 내가 너와 아이들을 지킬 것이다. 아이들이 법정 복도에서 은호의 품에 달려들었다. 작은 손들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 순간 그는 7년 동안 짓눌러왔던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며칠 후 은호는 아들의 묘비 앞에 섰다. 봄바람에 풀꽃이 흔들리고 새들의 지저귀이 맑게 울려 퍼졌다. 그는 묘비에 손을 얹고 낮게 속삭였다. 도윤아, 이제야 내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늦었지만 내 아내와 아이들은 내가 지키겠다. 편히 쉬어라. 묘비 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설인과 아이들이 그 옆에 섰고 은호는 그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며느리와 손주들이 곁에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내레이션이 흘렀다. 진실은 늦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감춰지지 않습니다. 오해와 소문이 아닌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는 용기.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